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보내볼까 생각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측근들만 알고 있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한다는 게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 뉴스나 시사 프로에서 다뤄주는 주제를 보면서 참 제 사연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만 말이죠. 조금만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자주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께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받쳐주셨던 부모님은 제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부모님의 열린 교육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전 또래 친구들에 비해 어린 나이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뭐든 도전해보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학업 이외의 취미들에도 여러 지원을 해주시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대학 입학을 하고 나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을 해볼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작은 목돈으로 시장에서 옷을 사입해와 인터넷에서 파는 쇼핑몰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제대로 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소소한 용돈벌이 겸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구매해주시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단골까지 생기며 꽤나 큰 수익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사업 초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매출과 세무에도 따로 신경을 써야 할 만큼 어엿한 사업체가 되어 있었고 저는 여러 직원을 책임지어야 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 몇 년 동안 저희 회사 세무 일을 도와주시던 세무사분을 통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사업체를 하고 있다 하여 소개받은 사람인데 그 남자의 이름은 이종규였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편이라 같은 업계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종규 씨도 사업을 하고 있기에는 젊은 나이다 보니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한다던 사업체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종규 씨는 저희 사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류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부모님께 이어받아 2대째 회사를 운영한다는 종규 씨와는 사업 관련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에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할 말이 많아 말이 길어졌고 처음 만난 날부터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도 먹고 간단한 음주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책임감 있는 모습과 선한 모습을 보며 종규 씨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전 괜한 내숭 떨지 않고 제 마음을 종규 씨에게 표현하게 되었고 다행히 저에게 호감이 있던 종규 씨와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했던 상황이라 일찍이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서로 모자라지 않은 집안과 저와 남편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했기에 결혼을 하고도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쇼핑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게 되었고 사업하는 남편을 위해 내조하며 본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도 한동안은 문제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회사와는 관련 없던 사업들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던 남편은 결국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실패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선 역부족이었는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해결하던 회사 자금이 그마저도 점점 부족해지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상황을 늦게 알아차리고 우선은 급히 막을 수 있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남편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과 제가 많은 금액을 도와줬기에 다른 사업들을 그만두고 기존에 하던 일에만 집중한다면 이전처럼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오기가 생겼는지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점점 저에게 금전적으로 기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우, 술 냄새야. 당신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내일 회사 출근 안 해? 잘 굴러가는 회사를 왜 걱정해? 지금 걱정할 건 딴 사업인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돈 좀 더 빌려줘. 그만해, 당신.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그래? 그냥 아버님 물려주신 회사 하나라도 잘 운영할 생각해. 아이씨,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막 반응 오려고 하는데.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라고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거 아니야? 나 당신 때문에 시부모님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 그리고 시부모님이 얼마나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빌려준 것만 몇 억이야. 근데 여기서 더 달라고? 나도 더 이상은 안 돼. 야, 너 쇼핑몰 잘 팔았잖아. 그러면 돈 나올 구멍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깟 몇 억 가지고 생색이냐? 내가 잘 되면 장인어른이나 당신이나 다 좋은 거 아니야? 능력도 없이 사업만 벌려놓으면 뭘 해?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잘해도 모자란 판에.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제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남편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폭력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제게 위협을 가하며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다하다 손찌검까지 하려는 남편을 보게 된 전 그날 바로 부모님 댁으로 피신했고 당장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술을 먹어서 감정 격해졌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없잖아.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힘들어서 그랬어. 나 이제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동안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어? 뭐? 이제 와서 실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때 당신 그렇게 취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사리분별할 수 있었어. 욕하는 거야 감정이 격해져서 했다고 치자. 아무리 그래도 손까지 올리는 건 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잖아. 실수였다니까? 실수가 아니라 미수겠지. 사실 내가 이번에 도망 나와서 다행인 거지. 당신 이전부터 폭력적인 모습 보여줬잖아. 당신 사업 안 풀릴 때마다 괜히 윽박지르고 욕하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걸핏하면 물건 부수고 욕하고 그러다 이번에는 손까지 올렸지.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냥 넘기면? 다른 건 몰라도 나 가정폭력범과 살 수 없어. 뭐? 가정폭력범? 이게 미쳤나? 야, 사람을 몰아도 범죄자로 몰아? 네가 나랑 헤어지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뻔히 보고 있을 것 같냐고? 나랑 이혼하기만 해봐. 분명히 말하지만 나 어릴 때부터 당한 거 있으면 배로 갚아주는 놈이야. 감당할 자신 있으면 어디 해보라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화 한 번 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했나 봅니다. 결국 이혼 합의를 하러 만난 자리에서도 소동을 피운 남편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저와 분리될 수 있었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이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도 집요하게 수십 수백 번이나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때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전혀 다른 사람 같은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없이 순한 양처럼 굴다가도 제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에 거역하거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절 죽일 것처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미친 짓이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남편과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이혼 후 저도 제 삶을 다시 찾는 듯 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이혼 소송으로 지친 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일들을 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루빨리 잊으려 노력하고 있었고, 그렇게 제가 다시 싱글 라이프에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 잊고 있던 전 남편이 다시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혼 과정 중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많이 망가졌던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헬스장을 등록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우연을 가장해 저에게 접근한 거였죠. 당신 여기 다녔구나. 반갑다. 당신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잠깐만.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나는 당신 여기 등록한지 몰랐어. 정말 우연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사이도 아닌데 모른 척 지나가? 우리 비록 안 좋게 헤어졌지만 이제 다 지난 날이잖아. 그냥 오다 가다 인사 정도는 하면서 지내자. 당신 불편할 테니 내가 운동하는 시간은 바꿀게. 괜히 등록한 운동 그만두지는 말고. 피하려는 제게 일방적으로 말을 건 전 남편은 저와 시간대를 바꾼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우연을 가장해서 저와 마주치게 되었고, 결국 제가 시간대를 바꾸어 전 남편을 피하게 되었죠. 그 이후 전 남편과 마주치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혹시 제가 예민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만 보더라도 제가 예민한 게 아닌 예상이 맞았던 거였어요. 민지야, 우리 마주쳐도 인사 정도는 하자니까. 이 시간대로 바꾼 거구나. 난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온 건데 혹시 끝나고는 뭐해? 당신 일부러 계속 시간 바꾸는 거 알아. 당신 말처럼 우리 안 좋게 이혼한 거잖아. 나 당신 불편하니까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싶어. 100번 양보해서 마주치는 게 우연이라고 치자. 그럼 우연이라 생각하고 서로 조용히 운동만 하고 가자. 그래. 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저번에 너도 별말 없길래 나랑 비슷한 거 했어. 그래, 미안하다. 운동 열심히 해.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웬일인지 제 말에도 별대꾸 없이 사라지는 전 남편을 보면서 이제는 말이 통하는구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저는 아예 헬스장을 바꾸게 되었어요. 운동하는 시간도 전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으로 다니면서 혹시나 우연을 가장해 또 저에게 접근할 전 남편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네요. 운동을 하며 건강해지는 제 몸처럼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도 점점 잊혀져 갔어요. 조금씩 다시 용기가 생기게 된 저는 제가 하고 싶어 하던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남은 시간은 여러 취미를 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하게 된 잘못된 선택으로 꼬여버린 제 인생도 이제는 느리지만 천천히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때에 전 남편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쯤 저는 학교를 가기 전 항상 아침에 운동을 가곤 했어요. 그날도 운동을 마치고 학교를 가려는 순간 회사에 있어야 할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민지야, 이런 곳에서 다시 보네. 반갑다. 어디가? 나 당신이랑 할 말 없어. 당신 갈 길 가. 야, 좀 너무하지 않냐? 우리가 같이 산 세월도 있는데. 애정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하다못해 전우애 정도는 있는데 그냥 길에서 인사할 수는 있잖아. 나도 전 와이프가 어떻게 지내나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전에도 말했지. 당신 나 쫓아다니는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우연이라고? 왜 여기 있는데?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고? 여기 당신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잖아. 그런데 하필 내가 운동 끝나는 시간에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리고 그 전에 일도 우연이고, 당신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나 당신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스토킹? 신고를 한다고? 하, 이게 미쳤나, 씨. 야, 내가 널 왜 쫓아다녀? 너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쫓아다니냐고? 애초에 먼저 좋아하는 것도 너 아니냐? 그때는 사귀어달라고 고백해놓고 뭐? 쫓아다녀? 신고를 해? 야,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만나게 돼서 우쭐하나 본데 너 그 정도 아니야. 너처럼 남자한테 쉬운 여자 관심 없어. 너나 나한테 헛소리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피차 서로 마주치지 말자. 제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는 듯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이제야 자리 잡아가는 제 일상이 흔들리는 듯 했죠. 결국 저는 계속되는 남편의 접근을 부모님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접근 금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이 난다는 건지 결국 안타깝지만 피해자인 제가 전 남편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주 짧은 거리도 웬만하면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 외부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죠. 그렇게 언제 불쑥 나타날지 모르는 전 남편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전 남편은 자신의 시야에 제가 보이지 않아 답답했는지 이제는 대놓고 저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었어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오려고 했던 저는 자고 계시는 부모님을 깨우기 싫어 혼자 밖을 나서게 되었고 이른 새벽 시간이라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전 남편을 마주치고 만 겁니다. 패딩과 모자를 쓰고 있었기에 저를 못 알아봤을 거라 생각한 전 남편이 알아차리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제 앞을 막았어요. 야, 내가 너 잡아먹기라도 하냐? 왜 날 피해? 이거 왜 이래? 당신 접근 금지인 거 몰라? 경찰서 가고 싶어? 신고하기 전에 이 손 놔. 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내 관심 끌려고. 그만해라. 내가 예전 일 잘못했어. 앞으로 네 말 잘 들을 테니까 쇼 그만하자. 쇼라니, 무슨 소리야? 나 분명 말했어. 신고한다고. 야, 이씨. 신고해봐. 뭐 어쩔 건데?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이혼하기 전부터 남자 생겼지? 그래서 이혼한 거지? 누구야? 어떤 놈인데? 헬스장? 아니면 대학 교수야? 누구냐고? 제 비명에 깬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절 잡고 있던 전 남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오게 되면서 전 남편은 연행되어 갔지만 그날의 일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전 남편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모두 헛소리였고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전 남편이 점점 더 무서워졌죠. 거기다 전 남편에게 따로 조치된 것은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밖에 없었고 별다른 처벌도 없이 그날 바로 훈방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공권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전 바깥 외출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 남편이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창밖을 몰래 확인해야 했고 나갈 일이 있으면 꼭 누군가와 동행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선 사설 경호라도 맡기자고 하셨지만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알고 있어 애써 괜찮은 척 되려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날도 대학원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가고 있었는데 모르는 웬 남자가 주차장을 나서는 제 차를 두들겼죠. 저 박민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전에 접근 금지 건으로 신변 보호 요청하셨죠? 네? 그런가요? 네. 이종규 씨가 전 남편분 되시고 2주 전에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신고하셨고요. 이제부터 저희 쪽에서 보호해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나중에 연락 주세요. 박민지 씨 생활 패턴을 알아야 저희도 능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 남편이 소동을 벌인 날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건지 신변 보호인이 되어 있다고 했고, 다행히도 그날부터 전 남편 보복에 대하여 저를 보호해 주시는 형사분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근처로 순찰도 자주 도는 것 같고 항상 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심적으로도 많이 안심이 되었어요. 제 주위에서 감시를 해주시는 그 형사분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고, 외출할 때도 걱정 없이 나갈 수 있었죠. 그러다 또 전 남편이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문을 열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이거 나...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그 형사분께서 전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이종규 씨, 접근 금지 명령 위반, 현장 체포하겠습니다. 뭐야 당신, 이거 안 넣어? 박민지 씨,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다행히 근처에 계시던 형사분께서 전 남편을 잡아갔고 저에게 처벌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경찰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전 남편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죠. 그 후로 신변보호가 만료된 상황에서도 형사님은 가끔 제 주변을 돌아봐주며 제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저 말고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끝까지 저에게 신경 써주는 형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성의라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에 식사 정도 대접하려고 만난 자리였는데 오랜만에 이성과의 자리 때문인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문제가 있고 난 뒤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외부에서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승용 씨에게 많이 기대고 있었나 봅니다. 즐거운 식사를 하고 난 이후로 저와 승용 씨는 사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 일과 형사 일로 서로 걱정하는 안부를 매일 묻다 보니 비슷한 나이 또래였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서로의 마음이 친구 이상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결혼으로 남자에게 호되게 당해본 전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승용 씨와 친구로 남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고 혹여 승용 씨가 분위기라도 잡을라 하면 모른 척 그 자리를 얼렁뚱땅 넘기곤 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는 알 수 없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과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제게 믿음을 주었던 승용 씨는 알아갈수록 좋은 남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는지 승용 씨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민지야, 너도 이제 알겠지만 너 이성으로서 좋아해. 물론 민지 너가 쉽게 결정 못한다는 것도 알고 너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때가 언제인지는 너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도 될까? 미안해 오빠. 오빠 말처럼 아직 나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전 내 과거의 일이 너무 충격이었나 봐. 오빠한테 기다려달라는 말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라 할 수도 없고. 아니야. 솔직히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거면 됐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사실 내 일방적인 짝사랑 아닐까 생각했거든. 단순히 친구로서 나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난 이제 기다릴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이전처럼 편하게 지내자. 승용 오빠는 제 기약 없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여자가 그런 감동적인 말을 듣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아직 트라우마를 떨치지 못했는지 저희는 친구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오빠의 변함없는 모습에 드디어 연인이 되었죠. 긴 시간 끝에 연애여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부터 만났어야 할 인연이었는지 오빠와 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던 연인처럼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취향이 저와 비슷했어요. 이전에 친구 사이로 만남을 이어올 때도 서로의 취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연인이 되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오빠는 정말 거의 똑같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했죠. 처음 오빠 혼자 살고 있는 집을 갔을 때도 그랬어요. 오빠! 이 장식장이랑 테이블 나도 있어! 랜턴 등도 똑같네? 와, 진짜 신기하다! 정말이야? 나는 내 주변에 산업 디자인 하는 친구가 있어서 만나면 이것저것 설명해 주거든. 그러다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는데 그러게 하나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비슷한 거면 정말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것 재고도 많지 않아서 나도 구매하고 나서 2주인가? 지나서 받았는데 가격도 비싸고 말이야. 우리 오빠 맨날 박봉이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네. 형사란 직업의 고정관념 때문인지 오빠가 자상하고 섬세한 면은 있었지만 집안 인테리어에 가구와 소품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다 가격대 꽤 나가는 가구들도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예상하는 형사 월급이 생각보다 높은가 싶었죠. 그건 말고도 취미, 음식, 가치관까지 정말 모든 취향이 비슷한 오빠를 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려 그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싶었어요. 거기다 이혼 이후 저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바래왔는데 오빠는 딱 그런 모습에 부합했죠. 어느 날 저에게 먼저 자신을 위해서 주말에 고생을 해줄 수 있냐며 물어온 오빠는 저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거기서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며 봉사활동을 했죠. 저도 얼떨결에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요. 알고 보니 오빠는 이전부터 봉사를 다니고 있었고 자기가 느꼈던 보람을 저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형사일로도 바쁠 텐데도 오빠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인 듯한 오빠와의 만남이 행복했고 부모님께서도 이혼 이후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던 제가 오빠로 인해서 변해가자 새로운 만남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저는 오빠와 새로운 인생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늦둥이의 외아들이었던 오빠는 경찰이 된 이후 부모님 두 분을 떠나보내드렸기에 저는 오빠의 부탁대로 소박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이혼과 전남편의 일로 인해 일반적인 결혼식은 부담이 되었기에 오빠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어느 날보다 감동스럽고 행복한 결혼식을 마친 우리 부부는 예상처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결혼 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의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어요. 저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임신 계획을 세우고 난 뒤부터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직업 특성상 바빴던 오빠는 저를 도와주지 못한다며 매번 미안해했어요. 그러면서 임신에 도움될 만한 영양제와 음식을 챙겨주면서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했죠. 저도 그런 오빠의 마음을 10분 이해했기에 챙겨주는 영양제와 음식들을 고맙게 생각하며 일부러 더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리를 해서 그런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복통이 생겼고 이상하게 자도 졸리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았지만 복통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의사 또한 단순한 근육통으로 치부했어요. 그런 저의 고통에 남편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당신 대신에 내가 아파야 하는데 속상하네. 의사 말대로 운동 때문일 수도 있으니 우선 집에서 쉬면서 회복에 집중해. 그리고 이건 근육통에 좋은 약이랑 소화기관에 좋은 영양제. 혹시 모르니까 꾸준히 먹어봐. 내가 열심히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까지 받고 산 거라 도움 될 거야. 고마워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겠어. 당신 걱정 안 하게 빨리 나을게.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나 이전에 안 먹던 걸 먹어서 탈이 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전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를 위해 챙겨준 약과 영양제를 먹는 척만 하며 남편을 속였죠. 사실 그 문제보다 저는 더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 주위에 자주 목격되는 낯선 남자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제 전남편인 줄만 알았습니다. 다시 또 그 사람이 겁도 없이 나타났나 싶었어요. 자세히 보니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고 저는 남편 직업상 원한 관계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왜 요즘에 계속 어떤 남자가 우릴 지켜보는 것 같아?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 혹시 오빠 일에 관련된 범죄자 아니야? 우리 보복하려고. 내가 강력반도 아니고 그런 원한 살 일이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절대 없어. 혹시 모르잖아. 불안해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임신 때문에 너무 신경 쓰니까 신경 과민인 것 같아. 민주야, 네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호언장담했고 저는 그런 남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더 대담하게 저희 집 앞까지 와 있었어요. 다른 곳도 가지 않고 3일 내내 그곳에 숨어서 우리 부부를 훔쳐보던 남자를 보던 저는 남편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그 남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낯선 남자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민지 씨죠? 당신 남편 조심하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건 다른 곳에서 알려드릴 테니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짧은 시간 스쳐가면서 말을 한 남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제게 몰래 명함을 주곤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어요. 모르는 남자의 입에서 남편이라는 말이 나와 당황스러웠고 더욱이 남편을 조심하라는 그 말이 뭔가 모르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의 고민 끝에 남자가 준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이름을 가진 직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 신원을 확인한 후 저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말해준 약속 시간과 장소로 나간 저는 초조하게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도 제가 그곳에 있는 게 맞는가 싶었어요. 내가 내 불안 때문에 남편을 믿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와 있는 게 남편에게 못할 짓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 자리를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남자는 자신을 보험조사관이라고 소개했고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박민지 씨죠? 저는 지급 중지된 양승용 씨 보험금 관련으로 배정받아 조사하고 있는 보험조사관 최두홍이라고 합니다. 양승용 씨가 지금 2건의 보험금 관련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보험금이요? 저희 남편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금 이야기를 듣자 저는 남편 걱정이 먼저 되었어요.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나 싶었거든요. 상황을 아예 모르시는 듯한데
제가 양승용 씨가 관련된 건의 경우 조사 중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고, 저희 쪽에선 양승용 씨 지급 중지 2건 다 보험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그중 한 건은 경찰에 수사 요청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남편이 경찰인데 무슨...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양승용 씨 경찰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으론 무직이에요. 저도 박민지 씨를 만나 양승용 씨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전 건 둘 다 보험 사기가 맞다면 박민지 씨도 위험합니다. 혹시 양승용 씨 권유로 보험 든 적 없으세요? 그 이후에 이상한 점은 없으시고요. 낯선 남자는 제가 전혀 몰랐던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낯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보여준 증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걸 보게 된 저는 최근 저에게 벌어진 건강 이상 문제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당장 신고를 하겠다는 제게 보험조사관이 말을 해줬어요. 신고하셔도 범죄를 증명하는 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셨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보험 특성상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령이 쉽지 않으니 양승용 씨가 의도하는 범죄가 있을 겁니다. 사고라던가 질병 사망 같은 건 말이죠. 박민지 씨는 이제부터 그런 증거들을 모아야 해요. 동영상처럼 최대한 조작이 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모아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조사해보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사람이니 직접적으로 위험이 느껴지시면 바로 신고하셔야 해요. 그렇게 저는 조사관의 조언을 들으며 남편과 살떨리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대로 확인하고 싶던 전 남편의 경찰 신분증을 찍고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았죠. 해당 경찰서에서는 양승용이라는 경찰이 없다고 했고, 이로써 저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아직 제가 자신의 정체를 안다고 생각 못하는 남편을 속이면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가정용 CCTV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거실과 안방에 하나씩을 설치했고 남편 방에는 들키지 않을 소형 카메라를 갖다가 두었죠. 집안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잡아야 했기에 남편이 안심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게 전 임신을 위해 헬스와 필라테스와 같은 외부 활동을 한다며 핑계를 대고 밖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의 접근 의도를 알 수 있는 통화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니코틴으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쓰는 수면제만도 못하다니까? 수면제는 졸려하기라도 하지 니코틴 가지고 배만 아파한다니까? 정말 이러다가 공칠 수도 있어. 어차피 주변 사람들도 의심 못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해봐야겠어. 네 말대로 보험 금고가 몇 푼이나 된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치채기 전에 임신 우울증으로 꾸며서 재산 받고 튀는 게 낫겠어. 이 멍청한 년한테 붙잡혀서 몇 년 동안 고생이야. 어쨌든 네가 계속 바랬던 것처럼 속전속결로 보내버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정규 씨. 네? 남편 입에서 나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이름을 남편 입에서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종규. 그건 바로 전 남편 이름이었죠. 아무래도 두 사람이 짜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 있을 위험에 보험조사관에게 연락하였지만 제가 가진 증거라곤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과 영양제와 음식에 나온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확률이 높았고 지금 와서 이혼을 해봤자
전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무서웠지만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하루를 생활하고 있을 때 남편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 여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에 보험조사관에게 뒤를 밟아달라 했고, 저도 녹음기와 녹화할 카메라를 챙기게 되었죠. 그렇게 저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숙소에서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유있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첫날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편히 쉬지도 잠 한숨 자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그때 남편이 저를 안아 몸을 묶어왔고 방문으로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반항을 할 수도 없는 저에게 전 남편은 말을 걸어왔어요. 오랜만이네, 민지야.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지? 무슨 일인가 싶고. 민지, 너 우리한테 당한 거야. 애초에 내가 계획한 무대라고. 네가 나를 다시 받아주고 경찰에 신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 승용이 쟤한테 완전히 푹 빠진 것 같더라? 듬직한 경찰 신분에 널 마치 다 알듯이 취향도 똑같고 자상하고. 그게 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니? 네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승용이 모습이 결국 내가 만든 모습이라고. 널 완벽히 하는 남자는 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나를 배신해? 나도 이제 너보다는 너네 집 돈이 필요하고, 그건 승용이 쟤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가 벌받을 차례야, 민지야. 그렇게 전 남편이 저를 위협하면서 다가올 때 경찰차 소리와 함께 형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전 남편과 남편을 제압했고,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경찰들에게 살려달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경찰서로 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출했죠. 전 남편과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몇 달이 지나자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접근금지 명령으로 처벌받은 뒤 저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고의적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접근시킨 겁니다. 그게 지금의 남편 양승용이었고요. 애초에 신변보호부터가 전 남편과 남편의 범행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전 남편과 계획하에 저를 죽이고 보험금이나 재산을 탈취하려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세상에, 사람 목숨 노리려 5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너무 길어지는 계획에 빨리 해결하고자 했던 두 사람은 저와 여행을 범행 당일로 결정하고 강도살인으로 위장해서 남편만 저를 보호하다 겨우 살아남은 걸로 조작하려 했던 거죠. 다행히 이전부터 남편을 경계하던 제가 조사원분에게 뒤를 밟아달라고 했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던 조사관분께서 다른 남성이 범행 도구를 들고 펜션으로 들어가자 지체 없이 신고를 해주신 덕분에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에 대한 살인 공모와 미수, 공문서 위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등 여러 처벌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둘 다 긴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과 인내 끝에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의 상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겨우 일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뒤 저는 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그 사람들이 탈출할 순 없겠지만 한국에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전 아무 일 없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지금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더 이상 도피가 아닌 정착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번 이슈화된 범죄 사건으로 저와 비슷한 사건을 겪으신 분들의 방송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담이 도움이 될까 싶어 이런 글을 적게 되었네요. 피해자인 제가 회복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매사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저에게 많은 응원과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